예, 조금 아까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인터내셔널가가 힘차게 울려 퍼졌는데요. 아마 이 토론의 서곡을 알리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론의 연사를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 90주년, 러시아 혁명 오늘날의 교훈의 연사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최일봉 동지입니다. 최일봉 동지는 여기에 있는 그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일봉 동지는 4반세기 이상 남한 사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해 오신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17년 10월 혁명, 바로 이 러시아 혁명 90주년을 올해 맞아서 이러한 연설과 토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토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 다 함께는 바로 올해 초에 그 러시아 혁명 90주년을 맞아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러시아 혁명 90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니까 러시아 혁명이 과거의 그냥 일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제 생생히 살아오는 우리 어떤 교훈이자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사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최일봉 동지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올해 초에 우리 다 함께는 러시아 혁명 90주년 기념으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미 그때 크게 3부로 나눠서 앞에는 1917년 혁명까지, 두 번째 파트는 28년까지 혁명이 퇴보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8년 이후 소련이 완전히 혁명이 완전히 역행이 돼버린 그런 과정에 대해서 했고, 앞에 1부와 2부는 제가 했고 3부는 정성진 다함께 회원이 하셨고, 그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초점을 보다 좀 좁게 맞춰볼까 합니다. 7월서부터 10월 사이, 191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당시에는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7월 이후를 빨리빨리 끝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7월 이후로 오늘은 좀 자세히 할까 합니다. 1917년 2월 달에 제정을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아마 대충 그냥 아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7월 달이 됐는데, 이 7월 초에 7월 사태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7월 사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7월 3일과 4일에 이 페트로그라드에 무장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 그런 사건,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인 사건인데, 4일 날은 시위의 규모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그라드의 인구가 240만 명이었으니까 5명당 1명꼴로 시위로 나왔던, 거리로 나왔다라는 거고, 페트로그라드 전체의 노동자들의 규모가, 공업 노동자들의 수가 40만 명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아예 가정을 하더라도 노동자 말고도 10만 명이 더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였다는 거죠. 당시 전쟁 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던 농민 출신 청년들이 탈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황이 아주 나빠가지고 탈영을 많이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돌아와가지고 총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평의회라고 하는 노동자 한 1000명당 1명씩 대표를 뽑아서 대표자 기구를 만들었는데, 병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규모가 한 200명당 1명꼴로, 그러니까 훨씬 더 대표성이 훨씬 더 많이 부여가 됐죠, 병사들에게는. 그래서 병사들의 소비에트와 노동자들의 소비에트가 있었었는데, 이 노동자들의 소비에트도 자체의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에는 노동자들이 공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자본가들이 이 공장을 돌려버리지 않고 도망가버리고 일부러 폐업을 해버리고 그런 사태에 직면해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만든 기구입니다. 공장위원회도 바로 자체의 그 무장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적위대라고 공장위원회와 소비에트의 군대를 두고 적위대라고 불렀는데 이 적위대 더하기 전선에서 탈영한 그 병사들까지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위태로운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50만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무장 봉기를 요구했고 즉각적인 국가 권력 장악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만약 그들이 국가 권력 장악을 실제로 시도를 했다면 그들은 실제로 장악을 했을 거예요. 페트로그라드 수도의 권력을 장악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장악을 한다는 것과 유지를 한다는 것은 구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레닌과 볼셰비키 지도부는 이건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만이 지금 그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지방의 노동자들은 그런 생각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만이 정권을 장악을 하면 파리 꼬민 때의 노동자들처럼 정권을 장악하고 2달 만에 분쇄돼 버리는 그런 이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려를 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웠던 사건입니다. 자, 이 7월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7월 사태라고 하는 그 배경은 6월 18일 날 이 임시정부가 이 공격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촉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분노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의의 시위로서 폭발을 한 건데 사실 이것과 비슷한 그런 시위가 이미 4월 20일과 21일에 그리고 6월 10일과 18일에 그리고 이제 이 7월 3일과 4일에 이렇게 세 번째 위기였던 상황인 거죠. 이 3번 모두의 경우에서 다 이런 그 무장 시위를 촉발을 했던 것은 바로 전쟁 문제였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그 의지가 폭로되거나 또는 스스로 밝히거나 그런 일 때문에 분노를 해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건데 4월 20일 날의 경우에는 이 그 밀유코프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그 전에 이 연합국의 정부에다가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그 비망록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비망록이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4월 20일 날. 그래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노동자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자생적이고 조직되지 않은 그런 이 소규모의 무장 시위 같은 게 일어났었던 거죠. 아주 그냥 격분해서 날뛰는 그런 시위였었습니다. 그 성격은. 근데 6월 10일의 시위 역시도 정부가 계속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에 대해서 볼셰비키 자신이 이번에는 4월 20일과의 차이는 뭐였냐면 볼셰비키 자신이 그 시위를 조직을 해서 6월 10일 날 시위를 열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소비에트의 이 노동자와 병사들의 그 평의회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대중 조직이었고 이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맡아서 하는 치안과 행정 그리고 식료품 배급 그리고 통신과 전기, 물, 서비스 같은 것을 다 통제를 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의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민중 권력이었던 건데 이 소비에트의 지도자들 자신은 그러나 그 멘셰비키라고 하는 조직과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 두 조직이었는데 이 두 조직 다 이 온건 좌파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들은 타협주의자들이라고도 불렸었어요. 이 요즘 용어로 하자면 개량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볼셰비키가 이 조직한 시위를 막 스스로 말리고 다녔습니다. 직접 소비에트 의장 치헤이제가 직접 레닌을 직접 만나자고 해갖고 레닌한테
당신네들 시위하면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볼셰비키는 시위를 취소를 합니다. 6월 10일 날.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소비에트 지도자들 자신이 시위를 조직을 해서 6월 18일 날 시위를 조직하는데, 그 시위에서 볼셰비키의 슬로건이 완전히 그 시위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의 사실상의 정치적 승리였던 셈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7월 3일 날의 상황이 됐는데, 이 7월 3일 상황은 이게 보통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뭐 수십만 명이 무장 시위를 할 것이고, 무장 봉기를 호소를 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셰비키가 6월 하순부터 굉장히 말렸습니다. 성급하면 안 된다. 모험주의는 안 된다. 하면서 막 말립니다. 이 말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볼셰비키의 지도부는 그래도 좀 설득이 됐는데, 볼셰비키의 이 젊은 청년 당원들의 경우에는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페트로그라드 위원회 자체가,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의 그 수도위원회니까 뭐 민주노동당 같은 구조라면 시당에 해당하는, 서울시당에 해당하는 그런 그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볼셰비키 페트로그라드 위원회 자체가 이걸 듣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논쟁하는 건 또 아니고, 그냥 넌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개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고, 볼셰비키에는 군사 조직이 있었었는데, 이 군사 조직은 앞서도 말했듯이 적위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적위대 같은 데서 활동을 하는, 그리고 전선의 군대 내에서 활동하는 볼셰비키 당원들을 지도하는 볼셰비키 기구였습니다. 이 볼셰비키 군사 조직도 이 볼셰비키 지도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그 군사 조직이 내는 신문이 솔다츠카야 프라우다. 볼셰비키의 이 신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중앙의 공식적인 신문은 프라우다였었고, 이 군사조직, 프라우다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다츠카야 프라우다라고 하는 군사조직의 신문이 있었는데, 이 솔다츠카야 프라우다 신문에서는 아주 아예 그냥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막 무장봉기로 가자 이런 식으로. 참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볼셰비키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쩌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막 선동을 해버리고, 그래, 막 좋다, 뭐, 타도다, 임시정부 타도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곧 피바다에 빠질 것은 뭐 명약 관화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니, 우리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아, 이 못된 사람들아, 이 망둥이 같은 자들아 하고, 그 시위를 저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그 저주의 대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볼셰비키와 레닌의 고민은, 좋다, 시위를 지지하되, 그러나 평화적 시위로 가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 방침을 정하고는 시위에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7월 3일 시위에 참가를 하고, 7월 4일 날 시위에 참가했는데, 7월 4일 시위는 아까 말했던 대로 5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7월 4일 시위가 끝난 다음에 5일 날 아침에 볼셰비키 아침 일찍 리플렛을 반포를 합니다. 그 리플렛은 이제 그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총을 들고 시위했던 그것으로서 효과는 컸다. 이제 그것을 진짜로 무장 봉기로 실행으로 옮긴다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좀 더 그 지방에서 이 지지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그 규모가 수가 더 늘어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는 중단이 됐는데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크론슈타트의 해군 수병들이 가장 전투적인 이 혁명의 부문이었었는데 레닌을 직접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갖고 레닌이 이렇게 가긴 가는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몸이 굉장히 아파갖고 실제로 몸이 좀 아팠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연설을 길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연설 내용은 평화적 시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 아니 총 들고 시위를 하면서 그냥 총 들고 시위만 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막 노동자들 중에서는 불평의 소리도 막 터져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7월 어쨌든 4일 날에 이 시위로서 무난히 그런 대로 무장봉기로 가는 길은 막긴 했으나 이제는 이 겁을 먹은 집어먹은 우익 세력과 자본가 세력들 완전히 마녀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볼셰비키 소비에트의 지도자들 아까 말한 온건 좌파 지도자들 자신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말하자면 역풍을 분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막 볼셰비키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임시정부도 볼셰비키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레닌 등 볼셰비키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죠. 레닌은 도망을 갑니다. 변장을 하고 그 도망간 레닌에 대해서 수배령이 떨어져 갖고 이 포스터 대자보가 붙어 갖고 정부발 대자보가 붙어 갖고 이자를 체포하고 이자를 체포해서 정부에다 넘길 시에는 현상금까지 지불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자가 저항할 시에는 발포를 해도 좋다. 그런 이 현상금 수배까지도 때려가지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또한 자본가들은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본가들은 고의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보타지, 즉 경제를 파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작업장을 일부러 폐쇄를 해버리고 직장 폐쇄를 해버리고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해버리고 순식간에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노동자들의 50만 명이 해고가 됩니다. 러시아의 공업 노동자들의 규모가 330만 명이었는데 광산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360만 명이었는데 이 공장 노동자들 33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을 해고를 하니 엄청난 규모를 해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인플레가 4배로 물가가 4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달 만에 노동자들의 소득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엄청난 이 긴장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네요. 잘못하면 또 시간 오버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만 건너뛰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 마녀 사냥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마녀 사냥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 조직은 살아남았고, 왜냐하면 대중 자신이 볼셰비키를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시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하게 된 것이 더 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소비에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지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소비에트의 기존 지도자들, 기존의 온건 좌파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소비에트 내에 있는 이 소수파, 아주 소수는 아니었어요. 3대 한 2번째나 3번째 세력이었는데 최대 다수파는 사회혁명당이었고, 근데 이 볼셰비키에 대한 지지가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레닌은 그때 이런 이 평가를 합니다. 소비에트는 이제 완전히 무력해졌다. 소비에트에 대한 지지는 이제 사람들 없어졌다. 소비에트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됐다. 이 레닌의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거는,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우선 첫째,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단체든 오류를 잘 범하게 되는데,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엔간큼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수영을 해나가면은
그저 그냥 큰 실수 안 하고 그냥 떠서 가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역행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전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너무 막 혁명적 상황에서도 완전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 단체가 또는 내가 그런 엄청나게 이 어려운 과업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정도의 그런 실수는 사실 레닌이나 볼셰비키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그런데 그런 실수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러시아 혁명에서 오늘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레닌은 이제 숨어있는, 수배되어 있는 동안에 국가와 혁명이라고 하는 저작을 이제 습니다. 국가와 혁명이라고 하는 저작은 사실은 이제 1916년 말과 17년 초에 이미 레닌이 거의 다 써뒀어요. 조금만 남겨두고 출판을 앞두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저작을 완성하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이것이 출판이 되어 나오는 거는 1918년 초에 출판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전에 오히려 어떤 논설이 출판이 되냐면, 이 볼셰비키는 국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설이 출판되는데, 1917년 혁명 당시에 레닌 저작을 묶어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17, 18년 전에 나온 태백 출판사에서 나온 그 레닌 저작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 볼셰비키는 국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논설이 있습니다. 그 논설이나 이 레닌의 국가혁명이라는 그 책이나 이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대중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한 것입니다. 대중의 창조적 잠재력인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리사도 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다 할 몫이 있다. 누구나 다 요리사도 국정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만큼 대중에 대한 신뢰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대중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는 그런 논설과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아나키스트들이나 오늘날의 혁명적 요즘은 좀 혁명적 아나키스트들 중에 개량주의 아나키스트도 엄청 많으니까 요즘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혁명적 아나키스트는 굉장히 소수인데 어쨌든 오늘날의 혁명적 아나키스트들이나 당시의 아나키스트들이나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싫은데 레닌도 싫지만 레닌의 이 책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 책은 혁명에 대해서 여기는 거의 이 책 전체 한 1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에서 볼셰비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런 책을 썼는데 또한 이 책이 뜻하는 바는 혁명적 이론 없이는 혁명적인 운동이 없다라는 레닌의 지론을 또한 확증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책 자체가 러시아 혁명의 상황, 러시아 혁명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쓰여졌을 뿐 아니라 러시아 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무장 봉기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실천적인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결코 이론 그 자체를 위한 이론, 학술적 마르크스주의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닌의 이 저작 국가혁명이라거나 볼셰비키는 국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저작들은 혁명적 이론과 혁명적 실천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 없이도 실천은 있죠. 예를 들자면 1970년대에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YH 여성 노동자들이 무슨 이론을 가지고 실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혁명적 이론 없이는 혁명적 실천은 없다라는 그런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얘기할 러시아 혁명의 교훈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교훈이
대중의 혁명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그 레닌에 관해서 또는 볼셰비키에 관해서 또 러시아 혁명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 언급을 하는 오늘날 유행하는 학계의 그 유행하는 저작들. 레닌은 완전히 마키아벨리적 기회주의자였다. 볼셰비키는 완전히 음모가들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소수의 음모가들이었다. 러시아 혁명 그건 완전히 이 상층의 지도자들의 그 명령에 놀아난 그런 이 군중들의 무지몽매한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의 발로였을 뿐이다. 따위의 그런 저작들, 대표적으로 로버트 서비스의 레닌 전기 같은 그런 저작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 아까 베트로그라드의 혁명 과정을 봐도 그렇지만 정말로 실로 인구의 10분의 1, 노동계급의 10분의 1이 볼셰비키 당원이었고, 노동계급의 거의 다가 베트로그라드에서는 무장 봉기를 주장을 하면서 거리로 나왔고 하는 정도의 그런 그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자주성이 충만했던 그런 그 운동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대중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심지어 굉장히 어떤 때때로는 반동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혁명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첫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또한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즉 이론과 혁명적 정치 조직의 개입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레닌의 이론은 레닌이 말하는 그런 이론은 결코 학술적 마르크스주의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술적 마르크스주의가 꼭 학계 교수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의 막스주의, 오토 바우어, 루돌프 힐퍼딩, 알프레드 아들러, 이런 그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당시의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막스주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의 막스주의는 학술적 마르크스주의였어요. 즉, 혁명적인 실천, 정치적인 실천하고 무관하게 그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이런 것만을 분석하는 그런 것이었지, 그 혁명적 소수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실천에 관한 이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 내에 존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학술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레닌이 말했던 이론, 우리가 중시해야 할 이론은 제 말 잘 들리십니까? 네. 그 이론은 전략적 분석에 기초로 한 이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닌의 이 국가혁명,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혁명은 러시아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러시아 혁명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지배자들과 한편에 서서 마녀사정까지 해대는 이자들이란 건 무엇이냐, 누구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자들은 바로 독일의 카우츠키, 제2 인터내셔널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인 카우츠키의 바로 막스주의를 쫓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이 국가혁명 기본적으로 카우츠키의 막스주의는 레닌의 표현을 빌자면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일 뿐 계급 권력에 대한 이론은 아니다. 레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막스주의자가 아닌 사람조차도 계급투쟁은 다 얘기한다. 그러나 오직 진정한 막스주의자들만이 계급의 권력, 노동자 권력이라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당시 용어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였어요. 칼 막스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계급이나 계급투쟁은 자기가 발견 또는 발명한 게 아니다. 그건 자기 이전에 이미 부르주아 역사가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계급투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 하나도 새롭지 않다. 부르주아 학자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건 계급의 권력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필이 됐고 국가의 본질이란 무엇이고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건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위한 도구인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으려면 기존의 자본가 국가기구를 인수해가지고는 절대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자본가 국가기구를 분쇄를 하고 다시 말해 국가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통치기구들의 총체를 말하는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 국가기구들을 해체를 해버려야 한다. 해산을 해버리고 노동자들 자신의 국가기구를 창출해서 그게 정권을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실천적인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제국주의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국주의 저작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독창적인 저작이 아니었습니다. 홉슨이라고 하는 비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경제학자와 이 루돌프 힐퍼딩이라고 하는 막스주의자였지만 그러나 계량주의적인 그런 막스주의자의 저작들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레닌이 이렇게 구성한 그런 이 대중적 이론서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개념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거는 잘못된 개념이기도 해요. 하지만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별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단계다.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레닌이 내린 그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심지어 이제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왜냐하면 이 3대 저작이 레닌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저작들이니까, 뭐냐면 이 국가혁명, 그리고 제국주의론, 그 다음에 철학 공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레닌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변증법 문제에 골똘했었기 때문에, 레닌이 철학공책이라는 책에서 한 아주 이렇게 공책입니다. 메모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공책에서 재밌는 말을 하나를 합니다. 멍청한 유물론자보다는 똑똑한 관념론자가 똑똑한 유물론자에 더 가깝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똑똑한 유물론자는 칼 막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 유물론을 가리키는 거고 똑똑한 관념론자는 헤겔을 가리키는 거고 멍청한 유물론자는 카우츠키나 플레아노프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계적 유물론자들, 숙명론적인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 기계적인 유물론자들보다는 차라리 관념론자이지만 변증법적이었던 헤겔이 오히려 칼 막스에 더 가깝다라고 레닌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통해서 레닌이 철학공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제 결정론적이고 이 숙명론적으로 바라보는 이 계량주의 지도자들의 이론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을 적용해 볼 때 혁명적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도달한 단계니까 그런 얘기였던 거죠. 이처럼 이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론에 관한 것이었는데 세 번째 제가 조금 서둘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정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고르닐로프 쿠데타로 얘기하는데 이 고르닐로프 앞서 7월 사태 이후에 우익과 이 자본가 계급들의 유산 계급들의 이 마녀 사냥과 볼셰비키 탄압, 운동에 대한 탄압이 막 점점 고양되고 있었습니다. 7, 8월에. 마침내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이 임시정부의 수반인 케렌스키라고 하는 자가 전선에서 이 지휘를 하던
고르닐로프라고 하는 우익 군 장성을 군 최고 총사령관에다 임명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자면 체제에 충성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짓이죠. 마치 1970년에서 73년 칠레 아옌데 정부에서 73년에 이 아옌데가 이 피노체트 장성을 갖다가 72년이구나. 피노체트 군 장성을 자기 정부의 이 국방부 장관으로 끌어들였듯이 이 케렌스키도 고르닐로프 우익 군 장성을 이 군 사령관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그하고 이 쿠데타를 모의를 해요. 야, 네가 전선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이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이 볼셰비키 놈들 그리고 소비에트의 이 강경 분자들을 좀 숙청을 해라, 작사를 내라 하고 이렇게 모반을 합니다. 그러자 고르닐로프가 이제 그러겠다고 하고는 8월 진격하기 직전에 케렌스키한테 너도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케렌스키가 그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자기까지 작살나게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케렌스키가 위기감을 느끼고는 볼셰비키와 소비에트 지도자들에게 이 고르닐로프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치의 주저도 없이 레닌의 어떤 숨어있는 레닌으로부터의 이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레닌은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다 글 썼거든요. 쓴 게 다 이미 또 상황 종료된 다음에 썼는데 이미 볼셰비키 기간 일선 활동가들 수준에서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바로 자신들을 마녀 사냥하고 자신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있는 자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곧 타도해야 할 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가 고르닐로프가 이 케렌스키를 제거하고는 그 즉시 그 다음 타겟은 그 다음 대상은 바로 소비에트와 볼셰비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한다. 1930년대에 한 그 개신교 목사가 마르틴 니멜로 목사가 이런 표현을 했죠. 처음에 나치가 공산당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당원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나치가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을 때 난 노동조합원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근데 나중에 날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공동전선의 정신인데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고르닐로프의 쿠데타가 성공을 해서 케렌스키를 임시정부를 타도 전복을 하면 그 다음 차례는 소비에트, 그 다음에 볼셰비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노무현을 탄핵하려고 했던 그 시도,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했던 시도 때 우리 다 함께가 취했었던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물음으로서 던지는 건데 우리 다 함께는 이미 그 전에 이미 노무현 정부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치도 신뢰할 그런 이 가치가 없고 노무현은 이 배신을 할 것이며 따라서 타도의 대상이 나중에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노무현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나라당과 우익이 노무현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물론 한나라 우익 때 노무현 정부식의 대립구도에서는 노무현을 방어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이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보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했고 그리고 오히려 지지해야 할 것은 오히려 진보정치 총선을 바로 일주일 앞두고 진보정치를 지지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고 노무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이후에 상황이 되자 다시 노무현에 대한 칼날을 겨누어서 돌려가지고 비판했습니다. 볼셰비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고르닐로프를 저지하자. 그리고는 그 다음 차례는 케렌스키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고르닐로프 쿠데타를 좌절을 시키게 됩니다. 좌절시킨 데 노동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바로 철도를 끊어버리고 전신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엉터리로 명령서를 갖다가 엉터리로 써갖고 발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코르닐로프 군대가 엉뚱한 데 가갖고 막 고생을 하고 가보니까 절벽이고 군대 기마부대가 막 갔더니 앞이 절벽이에요. 그런 막 이 노동자들이 이 방해를 나갔고 파업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르닐로프의 군대 자체를 선동을 해갖고 사병들 자신이 코르닐로프에 총을 겨눠갖고 코르닐로프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코르닐로프의 쿠데타는 와해가 되죠.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볼셰비키의 위신이 엄청나게 고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엄청나게 위신이 막 추락을 해버리죠. 저것들 완전히 무능한 것들, 아니 게다가 코르닐로프하고 모반까지 해? 저런 죽일 놈들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소비에트 지도자들, 저 온건파 지도자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동안 막 믿고 신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헛개비 같은 자들 완전히 추락합니다. 볼셰비키가 9월 달에 다수가 됩니다. 모스크바 소비에트에서 9월 중순에 다수가 되고 한 일주일 뒤쯤에는 마침내 수도 소비에트에서 다수파가 되고 그리고 트로츠키가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볼셰비키는 무장 봉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무장 봉기가 굉장히 볼셰비키 내에서 또 반대에 많이 부딪혔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4월, 6월, 7월 초에 그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뜨거워라 한 거예요. 뜨거워라 해갖고 이제는 움츠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겁이 많아서 소심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4월, 6월, 7월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이번엔 조심성스러웠던 거죠. 그거를 굉장히 레닌과 트로츠키가 노력을 해서 이 볼셰비키의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장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의 바로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그 기관이었던 그 소비에트의 군사혁명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무장 봉기였기 때문에 이건 한 줌밖에 안 되는 음모가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민주적인 대중조직에 의한 그 공식적 결정에 의해서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정치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서 얻어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정치를 저는 좀 본격적인 의미로 얘기하겠습니다. 즉 국가 권력을 둘러싼 투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코 이것이 의회 활동 또 공식 정치, 주류 정치만을 저는 정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권력을 둘러싸고 이걸 심지어 국가 권력을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 권력을 세우고 하는 일까지 포함한 그런 정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식의 자율주의의 주장, 이런 건 완전히 망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정치가 중요하다, 국가 권력을 둘러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은 논리적으로 국가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이 맞서 싸우는 조직도, 정치 조직도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리발찌 하시기 전에요. 여기에는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이번 토론으로 이제 부족하셨던 것들을 이제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그 연사의 정리 그 발제가 있겠습니다.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 그 14페이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그 대중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강제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러시아 혁명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 이전에 파리 콤민에서도,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또 다른 실패한 혁명들, 독일 혁명이라든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혁명이라거나 바바리아 혁명이라거나 이탈리아의 혁명에 거의 준하는 혁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람시가 참가해 있었던 이탈리아의 그 비에뇨 로소 붉은 인연 같은 그 사건이라거나, 그리고 그 밖에 뭐 1968년 역시 혁명은 아니지만 일어난 일들, 1980년
폴란드의 솔리다르노시의 그 투쟁이라거나 이런 등등의 일들에서 사건들에서 우리는 그 대중 자신이 투쟁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심지어는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을 하려고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투쟁의 대상인 자본가들 그리고 우익들, 이들 옛 지배계급들, 아직 혁명으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지배계급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반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전형적인 반격 중에 하나가 아까 러시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경제의 사보타지 같은 것입니다. 고의로 이 자본가들이 직장을 폐쇄를 하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차베스에 맞서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칠레에서도 이 칠레에서도 아이엔데를 반대하는 자본가들이 이 보스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사장들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고 트럭 소유주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혁명적 세력과 좌파 세력을 분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본가 사보타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식료품 자체에 대한 식료품 공급을 통제를 해야 하고 특히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1998년이나 9년 같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애들이 굶어 죽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그 식료품 통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또한 물과 전기, 가스 같은 것을 또한 그 통제를 하고 또한 치안과 행정을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그 무장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노동자들과 피업업자들이 무장을 해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치안과 행정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서비스들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식료품 등 그런 것을 통제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국가기관들의 기능이거든요. 따라서 소비에트는 지방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가 1871년 파리 꼬민에서는 꼬민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꼬민 당시에는 프랑스에서는 이 4인 이상 작업장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대부분 4명 이하의 종업원만을 가진 작업장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작업장을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형성이 됐던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비록 맹아적 수준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아래로부터의 민중 권력의 맹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대중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중앙권력의 회방 없이 억압 없이 그런 일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중앙의 기존 그 자본가 권력하고는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중앙 권력을 강제로 분쇄를 해버리고 중앙 권력도 자신이 세울 때 그게 바로 강제로 그 영역에 침입하는 거다라는 그 강제의 의미인 거죠. 러시아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앞서 이 볼셰비키가 일당독 통치를 했다라고 비난한 그 동지가 인정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출발점으로서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동지가 저는 대단히 동의하지 않는데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내전이라거나 이 서방의 이 14개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군대가 러시아 땅을 밟아가지고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미국이나 일본도 참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나라가 이 물자나 의료 부대까지 포함이 된 것을 포함하면 16개 나라가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16개 나라가 개입을 했고, 이 나라들은 무기를 옛 그 제정 장성 세력들에게 무기를 대줘가지고 그 백군 세력들과 합작을 해서 볼셰비키에 의한 이 정부를 타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사보타지가 이미 전쟁 전에도 제가 아까 심각하다고 그랬었는데 훨씬 더 심각해져 갖고
완전히 이 공장이 대부분 가동되진 않았습니다. 1913년 산업 생산 수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산업 생산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생산에서 노동자들은 이 내전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해지배계급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먹을 거라도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에게 먹을 거라도 주려면 도시에서 굶어 죽기보다는 농촌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또한 전염병이 엄청나게 티푸스가 많이 돌아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는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17년 이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동자 계급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유명무실한 것이다시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됐던 거죠. 노동계급의 이 사회적 기반, 물질적 토대 자체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노동자 권력이 퇴보를 하고 이 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회혁명당은 우파와 좌파로 1917년 혁명 직전에 나뉘는데, 우파는 바로 케렌스키로 대표되는 그자들은 완전히 반혁명적인 입장을 10월 혁명 이전부터 취했던 자들이고, 끝까지 반혁명으로 갔던 자들이고, 맨셰비키는 완전히 정치적인 입장이 없이 무능하고 완전히 모호한 말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일부는 이 혁명에 반대를 하기도 했고, 일부는 혁명을 지지해서 볼셰비키 쪽으로 오기도 했고, 거의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맨셰비키는.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 좌파는 볼셰비키를 지지해서 사회혁명당 좌파와 볼셰비키가 연립정부를 꾸렸습니다. 여기엔 아나키스트들도 함께 같이 무장봉기도 일으켰었던 10월 25일 날 무장봉기를 일으켰었던 그 아나키스트들도 동참을 해서 처음에 같이 이 정권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1918년에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회혁명당 좌파는 너무도 분노해가지고 현실 상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분노해가지고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정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냐면 테러로 볼셰비키 요인들을 암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레닌도 그것 때문에 총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마비가 생기게 됐고, 결국 이것이 몇 년 뒤에 레닌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실어증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식물인간이 돼서 죽는 그런 상황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사회혁명당 좌파는 이반을 해버렸습니다. 남은 게 없었어요. 같이 동맹했던 세력 중에. 따라서 볼셰비키가 원해서 일당 통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례들도 볼셰비키가 당의 이 분파를 금지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1921년 3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크론슈타트 반란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론슈타트 반란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징발을 당하지 않겠다. 식료품, 곡물을 징발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전 말기에 강력하게 무장봉기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앞서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의 권력이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기반을 두고, 그리고 다른 피해갑자들을 이끄는 그런 권력이었었는데, 그 노동자 계급을 먹여야 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에서. 그래야지 일단 공장과 산업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징발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걸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 바로 크론슈타트 수병들의 반란이었고, 그것을 볼셰비키는 불가피하게 진압을 해야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과 트로츠키는, 특히 트로츠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가피한 필요성이다. 불가피한 필요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한 비극이었다. 우선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식어 앞에 거를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 비극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비극이었다. 그러나 불가피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노동자 권력이 풍전등화해 있고, 아직 내전의
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우랑엘 장군으로 대표되는 그런 자들은 바로 지척에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호시탐탐 수도로의 진격을 노리고 있고, 크론슈타트 요새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그 다음에 수도가 장악이 되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피한 비극이었다라고 하면서 진압을 했고, 그 진압의 결과 훨씬 더 많은 정부군이, 볼셰비키 정부군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란군이, 크론슈타트 반란군이 얼음을 깨버려갖고 진압하러 오는 볼셰비키 정부의 병사들이 대거 수천 명씩이나 다 바다의 만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어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비극을 배경으로 해서 볼셰비키 당내에서 분파 금지 조약을 통과를 시킬 때에 그 분파 금지 조약을 반대했던 볼셰비키 당내 반대파 중에 노동자 반대파라고 있었는데, 칼 라제크 등이 지도하는 그 노동자 반대파는 그 분파 금지 조항을 지지했습니다. 빅토르 세르주, 아나키스트 출신 볼셰비키 지지자였고, 박노자 교수가 제일 좋아한다는, 저 역시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아나키스트 출신 볼셰비키인 빅토르 세르주도 그거는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볼셰비키에 일관되게 반대한 아나키스트 역사학자 폴 아브리치가 쓴 1905년과 17년에 관한 러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책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번역되게 나왔었는데, 예문이란 출판사에서 18년 전에 번역돼 나왔는데, 그걸 한번 봐보세요. 아브리치조차도 그 사람 아나키스트 지지자입니다. 볼셰비키 아주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왜냐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백군이 와서 작사를 낼 텐데, 노동자 정부를 어떻게 그걸 도와넘길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건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볼셰비키 당내에서 분파 금지를 반대했던 노동자 반대파조차도 분파 금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동의를 해줬고, 그들 모두가 지도부나 그 반대파나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거는 영구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분파금지 조항을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분파금지 조항을 완전히 영구화시키고 하나의 불가피성을 미덕으로 격상시켰던 것은 스탈린의 집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거 밖에도 그 동지께서 너무 많은 쟁점을 막판에 끝날 때쯤 나와서 마구 뱉어내시는 바람에 제가 얘기하기가 매우 바쁘게 생겼는데, 페이런하고 마무리 짓자면, 이러한 그 대중의 자발성을 통해서 러시아에서는 진짜로 그 다원주의가 꽃을 폈습니다. 오히려 스탈린 때는 절대 금지됐었던 동성애, 러시아의 이 볼셰비키 정부에서는 간단하게 합법화됐습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혼 완전히 합법화됐습니다. 어느 일방이 그냥 원해서 하는 거다. 사생아 권리 완전하게 인정됐습니다. 재산의 유산 문제 같은 거 완전하게 다 똑같은 권리였습니다. 여성의 권리 완전하게 이 낙태의 권리 특히 중요했었는데 완전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술, 칸딘스키라든가 이런 그 마르크 샤갈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을 지지해서 다 러시아로 몰려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이 권력이 타락하기 시작하자, 물론 스탈린의 그것도 1인에 의한 타락이 아니라 러시아 혁명이 고립되고 서구 혁명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스탈린을 비롯한 그 관료들이 러시아 국제혁명 같은 거 바라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관료주의로 나간 것과 관련이 있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타락하는 그 전까지는 이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다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볼셰비키는 결코 스탈린처럼 소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현실주의, 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는 그런 따위의 그 거지 같은 사조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화, 프롤레타리아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초자파적인 발상, 민중미술, 민중예술, 그런 발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볼셰비키는 모든 예술은 다 가치가 있다고,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면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처리즘, 미래주의, 형식주의, 포멀리즘, 형식주의,
그런 러시아 혁명에서 나온 모더니즘 조류들이 꽃을 폈습니다. 코민테른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저 조각이 타티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타티안인가 하는 그런 미술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리시츠키라고 하는 그런 모더니스트 또 이 미술가, 추상미술에 그런 사람 것도 채택이 됐습니다. 러시아 혁명에서는 그런 다원주의가 꽃을 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가 교살당하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러시아 혁명이 고립됐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혁명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서구에서 앞서도 말했듯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바바리아 등지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1926년 중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 26, 27년 그런 혁명들이 문제는 그런 혁명들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계량주의자들이 성명을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서구의 공산당은 이제 막 탄생해서 러시아 혁명의 충격 속에서 탄생해서 너무도 아까 김일식 동지가 지적했듯이 너무도 경험이 미숙해서 혁명을 제대로 이끌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혁명이 다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러시아 혁명이 고립됐고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완전히 역행을 1920년대 말에는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데 바로 국제주의인 것입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우리가 국제연대, 특히 혁명적 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시각, 우리가 분석하는 시각도 세계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 실천적인 활동을 내놓는 것도 세계적인 그런 활동 계획을 내놔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집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